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7일 서울시 9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안건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예, 총 9건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뭐 수정 가결이라든지 원안 가결된 것들은 한 7건 네. 있었고요. 보류도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 자,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결된 안건 가운데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검 뒤에 단독주택지가 대단지 아파트로 탄생하는 정비구역 변경안이 통과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뭐 바로 역세권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 뒤편에 있는 네. 정비구역인데요. 마포 공덕 1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의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에 노후주택을 헐면 용적률은 한 220% 그리고 건폐율은 25% 이하를 적용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1000가구 안팎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인데요. 기존 정비구역에서 논란이 됐었던 필로티 설계를 이번에 없애고요. 또 구역을 가로지르는 공원을 하나로 합치는 안이 본격 수정 가결됐습니다. 네, 몇 가지 안을 수정해서 가결됐습니다. 필로티를 없앤다는 필로티는 뭡니까? 요즘에는 네. 뭐 1층 같은 경우를 주택을 넣지 않고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을 쓰기 위해서 네, 이제 기둥만 남겨두고 네. 이제 벽체는 없는 필로티 네.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 또는 아파트에서도 1층을 필로티라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일단 필로티 구역을 없애라. 공원을 네. 이제 합치고 그 안에 공원을 넣는 것들을 그렇군요. 같이 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과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일대의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본격화된다고요? 예, 동작구 상도동의 259번지 일대의 그 성대골에서는 마을 쉼터가 이번에 조성이 됩니다. 이 지역 내 공용 주차장 1706제곱미터 중 658제곱미터를 이제 공공 토지로 변경을 해서 마을 쉼터를 조성할 예정에 있고요. 그 종전에 주차 공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 1층에 직접 차를 몰아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 건물도 새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북구 정릉동 716번지의 삼덕마을 같은 경우는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본격화되는데요. 이제 노후한 주택을 모두 멸실해서 이제 짓는 것보다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목적에 따라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을 30%에서 40% 정도로 높여줄 예정에 있고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이용시설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개량할 경우 개량하는 주택을 담보대출을 통해서 저리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최대 9천만 원 내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재건축 관련해서 앞서 마포구 공덕동에서는 재건축이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는데 서대문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이 해제된 곳이 또 4곳 있군요. 예, 4곳이나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지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서대문구 홍제동 8회 50번지 일대, 그리고 남가자동의 337-6번지 일대, 그리고 연희동의 723-10번지 일대, 그리고 합동의 28-1번지 일대의 총 4개 정비 구역이 본격 해제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홍제동 8-50번지 같은 3개소는 종전에 추진 주체가 아예 없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번에 정비 예정 구역을 전부 해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동 28-1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 건설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이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이라든지 구의 의견 청취를 요청을 해서 해제하는 지역인데요. 기본 계획 결정 후에 사업 추진 움직임도 요즘에 최근에 거의 없는 상황이고, 뉴타운 추진 또는 절차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출구 전략에 따라서 요즘 건축 규제를 풀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폐쇄하는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번에 독일 심의 결과에 따라서 7월 중에 이 4곳 모두를 정비 예정 구역에서 본격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서대문구에 정비 예정 구역 4곳이 있었습니다. 홍제동, 연희동 이런 곳은 들어봤는데 합동이라는 곳도 있군요. 지명이. 네. 예. 자,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부터 봤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매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요. 실제로 다세대 다가구 소형 빌라들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이제 되게 다세대나 다가구는 아파트처럼 2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급의 양을 파악할 때는 인허가 건수나 착공 건수를 보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인허가 건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요.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전국의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건설 인허가 실정이 약 18만 3,45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한 19%가량 물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는 비중이 더 확대가 됐는데요. 같은 기간에 인허가 물량이 3만 5,176가구로 전년 대비 9,000가구 이상 증가하면서 무려 35%나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파트나 다른 주택의 인허가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신규 공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은 올 들어 35%나 인허가 물량이 늘었다니까 대단히 공급량이 많이 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 공급 신축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신규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존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의 거래량도 순증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에선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좀 저렴한 매물을 원하는 내 집 마련 이전 수요들 그리고 임대 수익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곽강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임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빠른 월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값이 꾸준하게 계절적 비수기에도 이사철이 끝났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비교적 가격이 싼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내 집 마련의 대안 상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매매 임차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걸 수익형 또는 운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면서 임대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지으려는 수요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인허가도 빠르고 그리고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작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전부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시공사 또는 임대인의 자금 조달 환경까지 좋아졌을 때는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도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상 아파트의 경우는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세대 다가구는 1년 이내로도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인허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인허가를 받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요.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유하거나 매입한 토지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것인지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좀 편차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소유권이 분리가 되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연립이냐 또는 다세대 주택이냐에 따라서 좀 세대수 구성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다세대지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 절차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거기에 이제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서 일조권의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지자체마다 조례로 조금 더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보시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설계나 준공후 또는 사용 승인까지 이제 토지주가 이 모든 일을 잘 알아서 잘 끝까지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집이라든지 건축 일부가 일정 부분 이제 준비가 된 수요자라면
설계사무소 또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인허가나 대출, 시공 업무를 전격적으로 대행시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네. 임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세대 다가구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네. 다세대 다가구를 이제 짓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지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대지하고 건축비를 합쳐서지만 평당 뭐 3천만 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여타 지역도 1,500, 2,000원 드는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서울에서 지으려고 하면 투자비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제 가장 많은 비용이 네. 들어가는 것들은 역시 택지나 토지비라고 할 수 토지비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 정도로 갖고 있고 또는 네. 기존의 낡은 주택이긴 하지만 뭐 30년 이상 된 뉴타운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도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건축 규제가 풀렸을 때 헐고 다시 짓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택지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택지의 편차는 있겠지만 만약 한 100제곱미터 안팎, 그러니까 흔히 평형으로 얘기하면 30평형대 되는 이제 본인의 부지에 건폐율을 한 60% 적용을 하고요. 바닥 면적이 한 18평인 3층짜리 다세대 빌라 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설계나 골조, 마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에 따라 편차는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시공 자재에 따라서 좀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3.3제곱미터당 건축비를 400만 원에서 조금 더 호화롭게 짓는다면 500만 원까지 지을 수도 있겠거든요. 이렇게 되면 택지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약 2억 원에서 2억 7천만 원가량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개 이제 자금 조달은 본인의 자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행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금융권에 이제 PF라고 하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든지 또는 건축준공 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기간 내 시공 기간에만 대출을 받고 완공 후에는 요즘에 공사비 일부를 임대 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 부채를 갚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노후 대비 투자용으로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출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공사비를 메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은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큰 평의 아파트에서 계속 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은퇴 이후에 이런 주택을 또 관심 갖고요. 또 임대 수익으로도 관심 갖는데 은퇴자들에게 이런 형태의 그 다세대 다가구 신축 임대 권할 만합니까? 요즘 뭐 이제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네. 또는 주변의 기업 수요 아니면 역세권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죠. 본인이 실거주를 겸하면서 임대 관리를 하겠다는 네. 것인데요. 근데 이럴 때도 너무 장밋빛 수익률에 몰입되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일단 워낙 많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노리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 수요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본인의 자금 여력이 많이 돼서 대출의 부담을 줄여야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특히 이제 토지의 확보도 없이 건축비뿐만이 아니라 대지비도 대출을 받아 해결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 실제 임대가 안 돼서 공실이 많아질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략 이제 임대 수익률은 한 연 5%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이제 실거주를 하게 되면 실거주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빠지게 되고 또 거주하면서 세입자의 유지 보수라든지 세입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대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함께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고요. 토지 비용은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고 건축비 일부를 대출을 받는다면 전체 투자 비용의 한 60%는 자기 자본, 나머지 40%는 대출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임대 수익률을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월세나 반전세를 놓는 경우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세로 놓는 경우는 이제 임대 수익률 개념이 기대하기는 아니니까요. 좀 어렵죠. 예. 네. 자, 다세대 다가구 주택 최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혹시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를 놓거나 이러실 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들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좀 공급 과잉 현상을 낳게 되면 네. 나중에 이제 임대의 적정 가격을 받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 수준, 지역 내 임대 현황, 공실 현황, 그리고 공급량들 이런 것들을 사업 추진하시기 전에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표면적인 수익률 외에 부대 비용인 관리비라든지 건물의 노후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입지죠. 그래서 대학가, 뭐 역세권, 그리고 직장인 학생 수요가 많아서 임대 회전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아마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관련 인허가라든지 사업을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은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관련 인허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자칫 또 2, 3년 후에 공급 과잉 문제를 빚을 수도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멀리 내다보시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월요일 서울 이코노미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